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지적법 이제 첫 시간 이제 들어갔죠. 기본 강의. 지적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2주 만에 만나다 보니까 저번에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수업할 당시에는 이해는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그림을 연상하면 또 생각이 날 수 있고요. 지목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내용을요, 계속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려면은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반복이죠. 그래서 한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해하기, 두 번, 세 번 볼 때는 훨씬 이제 편하게 되고요. 요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한 5번은 더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반복을 하다 보면요, 이해했던 내용을 자연적으로 이제 암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인데 소재는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 방법을 따로 다루지 않고 그래서 지번, 지목, 경계 3가지를 했죠. 좌표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요, 면적을 합니다. 우리 책으로는 23페이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면적을 건너뛰고 경계부터 했던 거죠. 면적을 측정하려면 먼저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먼저 경계부터 정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정한 토지,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이 실제 토지를요, 지적 공부에 이제 측량을 통해 가지고 축척을 통해서 이제 줄여 가지고 도면에 등록을 하죠. 도면에 지적 공부 도면에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을 이제 측정하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요, 굴곡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토지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면적을 측정을 할 때요, 우리가 서울시의 면적이 얼마가 되고, 대한민국의 면적은 얼마고, 여의도 면적은 얼마고, 그 면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표면, 이 지표면이죠. 이 지표면의 면적은 구할 수가 없죠. 굴곡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면적을 구했다고 하더라도요, 삽질 한 번만 하면은 면적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면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면의 면적은요,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등록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적 그러면은 뭘 말하냐면요, 지표면의 면적이 아니라 해수면과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정해요. 요 면적, 수평면. 이 수평면은 어떻습니까? 하루에서 뭐 이렇게 삽질을 하고 지표면에 뭐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수평면은 변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 그럴 때는요,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요, 지표면의 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의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때 수평면의 면적을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면적의 개념부터 밑에 있죠.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지 지표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이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데 이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적 공부까지 우리가 다 오늘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고요. 자, 면적의 단위는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 평은 3.3 제곱미터 정도 되죠. 그래서 100평 그러면 이제 330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면적을 측정하느냐라고 해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토지 이동, 우리가 다음 장에서 지적 공부를 다루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을 다루면서요,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걸 다뤄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은 당연히 면적을 측정해야 되지. 이거는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겠지.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면은요,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면적에 뭐 변경이 생겼다. 면적을 새로 정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요, 소재나 지번, 지목은 면적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재나 지번,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적어도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테니까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만 보죠. 소재, 지번, 지목은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합병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합병. 그러면 면적에 변경이 생기면은 항상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합병은요, 우리가 분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 필지를요, 두 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두 필지로. 자, 두 필지로 분할하면요. 요 면적 측정해야 되고 요 면적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지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할 때는요. 그럼 이게 합병이죠. 합병할 때 어떻습니까? 요 토지가 이미 지적금에 등록돼 있고 이 토지 면적이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합병을 했을 때는요. 두 토지 면적을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전자계산기로 합계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합산하여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변경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면적의 변경이 생기죠.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였어요. 둘로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는 100번지가 되고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번지가 면적이 바뀌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100번지의 면적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할 때는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지만 합병을 할 때는요. 요게 이제 100번지고 요게 101번지를 합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선순위 집원인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럼 100번지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바뀌었잖아요.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고 해서 면적을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100번지 면적하고 101번지 면적을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적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나중에 또 합병 시간에 공부를 하게 돼요.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뒤에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는 내용이니까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뒤에서 공부하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면적 측정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아는 거죠. 뭐 땅을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면적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평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가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잖아요. 경계를 측량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줄여가지고 축척을 통해서 줄여가지고요. 도면에 경계를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 도면이 평면도죠. 도면이 평면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요.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을 해요. 도면 위에서. 그러면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거꾸로 축척을 곱해주면은 이 토지의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먼저 정하고 그래서 도면을 먼저 만든 다음에 도면 위에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도면 위에서. 그래서 경계를 등록할 때는 직접 나가가지고 측량을 하지만요. 면적의 측정은요. 사무실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그럼 면적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면적 측정을요. 만약에 이 토지를요. 500분의 1로 줄였다고 해보죠. 500분의 1 축척으로 줄였다고 해보죠. 500분의 1로 줄였어요. 자, 500분을 줄여가지고 여기를 측정해봤더니요. 이게 4cm가 나왔어요. 그러면 500분의 1을 줄였다는 것은 여기 1cm는 실제로는 500cm라는 거죠. 500분의 1을 줄였으니까. 그러면 공 두 개를 주면은 미터가 되겠죠. 여기 1cm는 실제로는 5m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4cm가 나왔다는 것은요.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 m라는 거예요? 20m라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더니 여기서는 3cm가 나왔어요. 3cm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라는 거예요? 15m라는 거죠. 15m. 그러면은 여기는 가로는 20m고 세로는 15m이기 때문에 곱하면 어떻습니까? 이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면은 3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면에서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만약에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은 그렇게 흔한 토지들이 아니죠.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면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실제 토지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도면에 등록할 때는요. 직선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을 구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을 500분의 1을 줄여넣었다라고 했을 때요. 도면을 해서 2cm 구하고 여기서부터 몇 cm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면적을 구해요? 근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은요. 구할 수가 없죠. 구한 다음에. 자, 그래서요. 실제로는 우리가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이게 평면도니까 측정함에 있어서 센티미터를 구해 가지고요. 실제 미터를 구한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계가 있어요. 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1페이지에 나오죠.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어요. 여기 밑에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도면이에요. 도면 위에 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것이 좀 전자장치예요. 여기 올려놓고요. 밑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딱 올려놓습니다. 기계를. 그래서 올려놓은 다음에 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가지고 여기 딱 도착을 하면은요. 면적이 딱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전자면적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는데 전자장치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면적정기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수평명상의 넓이는요, 뭐 자대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이런 토지들이 많을 테니까요. 전자면적정이라는 기계를요, 도면 위에 올려놓고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도면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 평면도를 만들어야 그 위에서 전자면적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테니까. 그래서 도면을 먼저 만들고 그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정기를 올려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평면도잖아요. 이런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을요, 평판 측량이라고 해요.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한다. 요새는 노트북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평판 측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평판 측량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판 측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도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면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평판 측량을 통해 가지고 도면을 만든 다음에 도면 위에서 이 평면도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올려놓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면적 측정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면적을 측정해요.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올려놓고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요,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 안쪽으로 움직이느냐, 바깥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항상 오차가 발생하겠죠.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측량했을 때하고 오후에 측량했을 때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동일하게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 측량했을 때와 B라는 사람이 측량했을 때와 항상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두 번 측량을 합니다. 두 번 측량해가지고요, 그 평균값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오차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땅값이 싼 지역 같은 경우는요, 뭐 오차가 있어봤자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땅값이 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제곱미터, 5제곱미터, 10제곱미터, 20제곱미터 이 정도 있어봤자 차이가 있어봤자 땅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땅값이 평당 즉 3.3제곱미터당 뭐 1억이 넘어가는 데들이 있죠. 거기서 넣습니까? 한 3.3제곱미터만 오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그만 작은 오차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이요.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측량을 하면서요, 이 좌표값을 구해요. XY. 경도와 위도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구합니다. 이 좌표값들을 다 구해요. 여기 이제 좌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좌표값을 구합니다. 그럼 좌표값을 구해놓은 다음에요, 이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면은 좌표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좌표를 대입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누가 측량할 때 항상 면적의 측정값은 동일하게 나오겠죠. 오전에 측량했을 때와 오후에 측량했을 때와 항상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땅값이 일반적으로 좀 비싼 지역에서는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좌표를 구합니다. 좌표값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가 이런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좌표값을 구하려면요, 측량하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단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좌표값을 구해요. 일정한 지역에서는 전국의 한 10% 정도 되는 토지들이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이요,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선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보기는 편하지만요,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토지 같은 경우는요, 좌표값까지 구한 다음에 이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요, 이 좌표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좌표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좌표를. 그러면은 이 좌표를 우리는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를 구해 놓은 지역. 경계점 좌표를 구했으면요, 경계점 좌표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이니까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용어는 간단하죠.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좌표 값을 구했기 때문에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측량을 할 때 씁니까? 이때는 또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요, 경위의 측량이라고 해요.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고, 위는 위도를 나타내고요, 의는 기계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요, 경도와 위도를 구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을 했는데 그 기계 이름을요, 경위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기계 이름을 경위의라고 했고 그 기계 이름을 따가지고 좌표를 구하는 측량 방법을 경위의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좌표를 구했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 그럼 경계점 좌표가 구해지는 지역에서는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의 면적증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한다. 틀린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지 말라고 좌표를 구한 거잖아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것 같으면 애초에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지 말라고 일부러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경위 측량을 했던 지역 또는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지 절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한 10% 되는 토지들만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좌표로 측량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좌표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90% 토지는 어쩔 수 없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는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당연히 임야도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당연히 등록돼 있고, 근데 일정한 토지들은 좌표값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좌표로 측량하고, 좌표값이 없는 토지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요,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인데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좌표로 면적을 측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요,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대. 우리 책으로는 이제 24페이지의 면적 결정 방법이고, 유인물로는 이제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면적을 측정했더니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소수점 두 자리도 나올 수 있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소수점 나왔을 때 이걸 모두 다 당연히 다 등록하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반올림을 해서요, 원칙적으로 1의 자리까지만 등록을 합니다. 1의 자리까지만. 근데 어떤 지역은요 0.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면습니까? 반올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 반올림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책에서 이제 25페이지에 거기 표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있는 표가 하나 있는데,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자,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은요, 먼저 축척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축척의 종류. 축척의 종류에 따라서 면적을 등록하는 단위가 틀립니다. 1의 자리까지 등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0.1,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기도 해요. 그럼 축척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축척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한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축척은요, 자, 우리 지적 공부는, 지금 현대적인 지적 공부는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도 지적 공부는 있었지만 그건 정근대적 지적 공부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현대,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는 일제 때 만들어져요.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이제 수탈에 가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현대적인 지적 공부를 만들었어요, 그때. 자, 그러면 그때 일본 애들이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만들면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드는데요.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 때 기본적인 축척을 얼마로 했냐면요, 1200분의 1 축척을 기본으로 했어요. 1200분의 1.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은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1200분의 1짜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일제 때는 대부분이 다 시골이었죠. 시골이었으니까요, 그냥 시골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1200분의 1을 했어요. 근데 도시 지역은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이걸 2배를 확대를 해요. 자, 2배를 확대하니까 몇 분의 1이 만들어지겠습니까? 600분의 1짜리가 만들어지겠죠. 600분의 1. 근데 시골 지역 중에서도요, 사람이 좀 적게 사는 곳들이 있죠. 적게 사는 곳들은요, 땅에 사람이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땅값이 비싸잖아요. 토지들은 작고, 사람이 안 살수록 토지들은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땅값이 좀 싼 편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2배로 축소를 해요. 자, 2배로 축소하니까 몇 분의 1이 되겠어요? 2400분의 1이 되겠죠. 어떤 지역은 2배로 축소를 하고, 어떤 지역은 2배로 확대를 해요. 근데 어떤 지역은 사람이 아예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사니까 거의 땅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겠죠. 땅값도 싸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5배로 축소를 합니다. 자, 5배로 축소를 하니까 몇 분의 1이 되겠어요? 6000분의 1이 되겠죠. 5를 곱하니까 6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6000분의 1짜리가 또 만들어져요. 근데 6000분의 1짜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2배로 확대를 해요. 자, 2배로 확대하니까 몇 분의 1이 되겠어요? 3000분의 1.
그래서 일제 때 처음에 사용했던 축척의 수는요, 5가지였어요. 5가지. 그러니까 5가지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암기가 아니죠. 1200분의 1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2배 확대하고, 2배 축소하고, 5배 축소했다가 다시 2배 확대했다. 그래서 일제 때는요, 그때는 5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2가지가 더 늘어나는데요. 자, 12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요, 면적을 측정을 했을 때 소수점이 많이 나오겠죠. 여기도 600분의 1이다 보니까 면적을 측정했을 때 소수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요,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죠. 우리가 반올림에서 등록하니까. 그래서 소수점이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다시 도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축척도요, 도시 같은 경우는 600분의 1 하면은 소수점이 많이 나오니까요, 500분의 1 도면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1600분의 1, 500분의 1 도면을 만들게 되면 소수점이 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600분의 1짜리를 500분의 1짜리로 만듭니다.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도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죠. 농촌도 이제 바둑판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농촌도요. 농촌은 원칙적으로 1200분의 1이었는데 1200분의 1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는 소수점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것을 소수점이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몇 분의 1로 만드느냐? 1000분의 1짜리로 만들어요. 도시 지역은 500분의 1을 좀 가세히 해야겠지만 시골은 이렇게 500분의 1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1000분의 1. 그래서 소수점이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600분의 1짜리는 500분, 도시 지역은 500분의 1로 다시 도면을 만들 때 시골 지역은 1000분의 1짜리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나온 축척이 되겠죠. 그러면 축척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돼요? 7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7가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몇 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1200분을 기본으로 넣은 다음에 먼저 2배 확대하고 2배 축소하고 5배 축소에다 2배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시골은 이제는 1000분의 1로 도시지역은 500분의 1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축척 6가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아니 7가지가 있죠. 그럼 이 축척이 7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적도는요 7가지를 다 사용을 해요. 지적도는. 근데 임야도는 사람이 거의 안 살잖아요. 그래서 임야도는요 3000분의 6000분의 1 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데 임야도는 3000분의 6000분의 1 둘만 사용하고요. 지적도는 전부를 다 사용해요. 전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500분의 1 지역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건 도시지역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요 500분의 1 축척을 하면서 여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요 좌표값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500분의 1 축척 지역은요 다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전국에 몇 %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은요 다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좌표를 둡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축척이 이제 7가지가 있었을 때요 축척이 작으면 작을수록 땅값이 비싼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축척이 비싼 지역은 여기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은 이 두 지역이 도시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0.1까지 구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요 1제곱미터까지만 구합니다. 1의 자리까지. 그러면요, 자 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는 1의 자리까지 구하고 어떤 데는 0.1의 자리까지 구하는데요. 일반적인 축척 지역에서는요 다 1의 자리까지 구하는데 0.1까지 구하는 지역은요 600분의 1 지역. 그게 도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500분의 1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든다고 했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면적 정이 가능하잖아요. 보통은 500분의 1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 지역은요,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다만 가끔씩은요, 1000분의 1짜리에서도요, 경계점 좌표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000분의 1짜리도. 그러면 축척이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요, 경계점 좌표를 구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면적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축척과 상관없이 일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요, 다 0.1까지 구합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짜리는 당연히 경계점 좌표에 등록되어 있지만 500분의 1이 아닌 지역에서도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는 거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600분의 1 축척 지역만 0.1까지 구해요. 여기는 구도심이 되겠죠. 구도심.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하고 600분의 1 축척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0.1 제곱미터.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하고요. 단위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등록하고 나머지 지역은 1제곱미터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뒤에 이제 끝수에 이제 소수점이 나왔었어야 했죠.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럼 소수점으로 쓰니까 반올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올림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올림하는 방법이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반올림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0.5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끝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24.51이 나왔어요. 그럼 맞습니까? 24.51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끝수가 5를 초과하고 있죠. 0.5를. 이건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로 등록을 하겠죠. 25로. 그럼 만약에가요. 24.49 이렇게 나왔어요. 49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1의 자리를 구하는데 여기 0.5 미만이죠. 반올림 어려운 거 아니죠. 0.5 미만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버려서 이것은 24로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반올림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한 토지는요, 두 개의 면적을 이제 두 필지가 있어가지고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요 필지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24.5가 나왔어요. 딱 떨어졌습니다. 이 필지의 면적을 구했더니 이거는 23.5가 나왔어요. 23.5. 딱 떨어졌다는 거죠. 5일이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24.5일이면은 25로 해야 될 것이고요. 23.5일이면 24가 돼야 되겠죠. 올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5일이면 당연히 올리게 될 텐데 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5로 떨어졌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4, 4, 5입 해가지고 5는 올리기로 약속을 했죠. 5는. 그럼 5라는 것은 0.5는 여기죠. 우리가 반올림 할 때요. 뒤에 소수점이 0에서 이제 1까지 있으면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를 초과하면 이건 올리는 거고요. 0.5 미만이면 당연히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0.5로 딱 떨어졌어요. 그럼 0.5는 정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요. 우리는 5, 4, 4, 5에서 5는 올리다 보니까 5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 가운데예요. 근데 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이냐 올려야 될 것이냐 애매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학적으로는요. 올리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올리기로 했으니까 올리기로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25가 돼야 될 것이고 수학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24가 되겠죠. 5는 올리기로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실제 토지의 면적의 합계는 얼마가 돼요? 24.5, 24.5 합체하면은 실제 토지 합계는 어떻게 돼요? 48이 되죠. 근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는 얼마가 돼요? 49가 되죠.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두 필지 했을 때 이렇게 오차가 생기면요. 전국에 3,500만 필지를 다 측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차가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서요. 실제 토지 합계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오차가 계속 생기니까.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수학보다도 더 정확한 반올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학에서는 정중앙에 있으면요. 올리기로 약속을 했지만요. 우리 지적에서는요. 0.5로 떨어졌을 때도 이때도 반올림을 해요.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0.5 오른쪽에 있으면 올리고 0.5 밑에 있으면 당연히 버리는데 0.5로 딱 떨어졌을 때 수학적으로는 무조건 올렸지만요. 이것도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고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반올림을 하냐면요. 자, 0.5로 딱 떨어졌을 때요. 떨어졌을 때는 앞에 숫자를 봐요. 1의 자리 숫자,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봐가지고 13579 홀수면은 올려요. 그 다음에 0, 2, 4, 6, 8이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24.5니까 어떻습니까? 5로 딱 떨어졌는데 5, 1이면 당연히 올리는데 5로 딱 떨어졌을 때 앞에 숫자를 보니까 짝수죠. 짝수면요. 버려요. 24로. 근데 여기서 넣습니까? 앞에 숫자가 이제 홀수죠. 홀수예요. 13579 홀수예요. 홀수면 넣습니까? 올려요. 그러니까 24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도 48이 되겠죠. 이름으로써 오차를 줄여요. 실제 면적의 합계보다요. 실제 면적의 합계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수학보다도 정확한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정확히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린다는 거죠. 수학에서는 0.5를 넣습니까? 정 가운데 있는데 올려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차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는 0.5도 반올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올림은 동일한데요. 0.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반올림을 할 것이냐. 이 반올림 방법만 틀리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예가 있으니까 예를 가지고도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은 당연히 버려요. 근데 0.5로 딱 떨어졌을 때죠. 뒤에 숫자가.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수학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5 앞자리를 보면 돼요. 앞자리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겠다는 거죠. 0이면 당연히 또 버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요.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면적을 측정했더니 0.4가 나왔어요. 그럼 0.4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0.5 미만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면요. 이것을 0으로 등록하게 되겠죠.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이 지역에서는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요 다 1로 등록을 합니다. 1제곱미터로.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도 면적 결정 방법에서 왼쪽에 방거리를 본 원칙해서요. 원칙해가지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 나와 있는 거죠.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끝수 처리하는 방법이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제곱미터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이제 예외해가지고요. 이제 경계점 좌표등록 등록 지역이라든지 600분의 1 지역은 0.1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통일한 방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0.1까지 등록하기 때문에요.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여기는 0.5로 딱 떨어졌을 때 이때 뒀습니까? 똑같은 방법이죠. 구하고자 하는 숫자 0.1의 자리, 소점 첫째 자리에 바로 5 앞에 숫자를 봐가지고 홀 쓰면 올리고 여기나 짝 쓰면 버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최소 단위가 0.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0.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역에서 0.4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등록하잖아요. 그냥 0.4로 등록하면 돼요. 근데 이 지역에서 만약에 0.04가 나왔어요. 그럼 반올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 해버리면 0.05 미만이기 때문에 0.0으로 등록돼 버리는 거죠.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0.1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1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방금 했던 것을요, 우리가 그 예를 가지고 제 유인물에 있는 예가 있으니까 예를 가지고 한번 보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둘로만 나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의 지역이나 600분의 1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1제곱미터 다니고 여기는 0.1까지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했어요.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는 1의 자리까지 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끝수가 있죠.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뭐 0.4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죠. 0.5 미만이니까 버리죠. 그러니까 54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넣습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뒤에 끝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0.5를 초과하고 있죠. 당연히 이건 올려야 되겠죠. 일반적인 반올림하고 동일하니까요. 반올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이것도 보죠. 여기는 여기까지 구하는데 보니까 0.5 미만이죠. 4구잖아요. 4구죠. 4구니까 버려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542.51이에요. 그 1의 자리까지 구하는데 뒤에 끝수를 보니까 51이잖아요. 51이니까 어떻습니까? 0.5를 초과하고 있죠. 0.5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건 0.5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542.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5로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을 때 넣습니까?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0.5도 반올림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0.5로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그건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넣습니까? 241.5인데 여기서 1의 자리까지 구하는데 5로 딱 떨어졌죠. 5, 1이면 올리고 4, 9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5로 딱 떨어졌을 때 넣습니까? 이것도 반올림을 한다는 거죠. 4, 4, 5, 2에 따라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숫자를 보니까 1이니까 홀수죠. 홀수니까 이때는 올려요. 하겠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수학적으로 반올림 해버리면 실제 토지의 면적이 합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가 점점 커져버린다는 거죠. 그 오차 때문에. 0.5를 무조건 올리기로 했다는 그 약속 때문에 계속 오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0.5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0.5를 초과하면 당연히 올리고 0.5 미만이면 당연히 버리는데 0.5로 떨어졌을 때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겠다. 여기는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 지역이나 600분의 1 지역은요 0.1에까지 등록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반올림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딱 끝나면 상관없는데 뒤에 또 끝수가 있죠. 4는 어떻습니까? 5 미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이건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까지 구하게 되는데 뒤에 또 끝수가 있어요. 이거 6이잖아요. 6이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543.5로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보죠. 여기까지 구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끝수가 있어요. 끝수가 있는데 5 미만이잖아요. 5 미만이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또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까지 구하는데 뒤에 또 끝수가 있어요. 5, 1이잖아요. 그러니까 5, 1이니까 이건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앞에 숫자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요. 543.4 해가지고 여기까지 구하는데 뒤에 5로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5로 딱 떨어졌을 때 넣습니까?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때도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4, 짝수죠. 짝수니까 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딱 구했더니 뒤에 여기서도 5로 딱 떨어졌어요. 5로 떨어졌으면 여기까지 구하는데 뒤에 끝수가 있고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여기는 홀수죠. 홀수니까 올리는 거죠.
여기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등록을 한다. 대충 우리가 계산할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거. 일반적인 우리가 반올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다른 점은 딱 요거예요. 요거. 5로 딱 떨어졌을 때. 요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실제 시험 문제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 시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요.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27일 때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보죠. 여기는 경계점 좌표 눈높이에 등록된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눈높이에 등록된 지역이니까 0.1까지 구해야 되겠죠? 0.1까지. 그럼 여기 이 지역에서 면적 측정을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0.1까지 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소점 첫째 자리까지. 근데 뒤에 끝수가 있네요. 끝수가 있죠. 이건 좀 쉽게 나왔는데 끝수가 있는데 이거는 5, 1이잖아요. 5, 1이니까 앞에 숫자 볼 필요 없죠.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올리니까 씁니까? 1029점 당연히 6이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가요. 만약에 1029점 여기 실제로는 4, 5, 1 이렇게 나왔으면 사람들이 더 헷갈렸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5, 1이죠. 5, 1이니까 이거 넣었으면 앞에 숫자 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29.5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1029.5가 돼야 될 것이고, 만약 여기서 1029.45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5, 1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는데 여기서 5로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짝수니까 이때는 버려야 되겠죠. 버려서 1029.4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5, 2하고 5는 전혀 다른 거예요. 5, 1은 오른쪽에 있는 거고 5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요거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면적은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면적하고 경계하고 번갈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주로 경계가 많이 나와요. 경계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면적은 이게 다예요. 면적이 다니까 그냥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 반올림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면적까지 해가지고 넘기시면 경계 나오죠. 경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네 가지의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2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2장이 다 끝나게 되고요. 쭉 넘기셔서요.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가 나와요.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지적 공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적 공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지 그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내가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바로 그 지적 공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내가 궁금한 내용이 도대체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지를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3장 지적 공부의 이제 종류별 등록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지적 공부의 의의와 종류 해가지고요. 먼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적 공부의 개념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 개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지적 공부라고 해가지고 개념이 나와요. 41페이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개념을 그냥 쓴 거고요. 정확한 개념을 이제 법에 나와 있으니까. 4페이지 보시면은. 자, 지적 공부란 지적 공부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죠.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이제 임야도에 등록이 되겠죠. 자, 그 이외에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지만은 그 이외에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좀 전에 했네요.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 자, 7가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자, 지적 측량통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해 놓은 대장 도면. 이 7가지의 대장 또는 도면, 대장 및 도면을 우리는 이제 지적 공부를 하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대장 또는 도면을 말한다.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그러면 대라는 의미는요. 대는 전망될 때 대자라고 했죠. 한눈에 알아볼 때예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를 대장이라고 하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제 도면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장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를 우리는 대장이라고 해요.
금전출납부, 가계부 이런 게 다 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들을 대장이라고 하고, 도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어려운 한자어로 도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지적공부는 도면,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는 이제 대장 이렇게 해요. 그래서 크게 지적공부는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대장이 있는가 하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대장과 도면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것이 종이로 돼 있었는데, 이 지적공부들이 다 종이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몇십 년에 걸쳐서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되었다. 이 말은 전산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를 한번 보죠. 자, 먼저 양가리 1번 보시면 지적공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적공부. 그러면 앞에 아무 수식어도 없이 단순히 지적공부 그러면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말해요. 자,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단순히 수식어 없이 지적공부 그러면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넘기시면요,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요,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 형식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디스크에서 바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시적 지적공부라면 전산화된 지적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산화된 지적공부는요, 앞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이런 말 수식어가 붙으면은 이것은 전산화된 지적공부다. 이것은 정확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앞에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지적공부로만 돼 있어요. 수식어가 없이. 그러면 이것은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말한다. 근데 앞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돼 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은 이거는 전산화된 지적공부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이 지적공부 그러면은 종이로 된 지적공부.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이것은 전산화된 지적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전산화돼 있으니까요, 이 지적공부들이 지금 다 전산화돼 있어요. 전산화돼 있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토지대장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전산화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그대로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전산화 시켜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노표에 등록되어 있다. 그럼 경계점 좌표노표를요,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는 거죠. 내가 궁금해하는 그 사항들이 토지대장에 등록됐다. 그럼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는 거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공유지원병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럼 공유지원병부를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공부는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전산화 시켜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에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종류별 등록사항만 알면 돼요. 이것을 그대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먼저요, 우리 책에 41페이지 보시면 대장이 있죠. 대장. 종류만 보시면 돼요. 자, 종류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병부, 대지권 등록부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대장의 일종으로 올려버리세요.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면 그만큼 복잡해져요. 단순화 시켜야 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쓰신 선생님께서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만 대장이라고, 이건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좌표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고 제3의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대장으로 보는 거죠. 금전출납부는 다 숫자가 돼 있어요. 그것도 대장이라고 하지. 이것을 뭐 별도의 뭐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그러면은 문자나 숫자로 되는 건 다 대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것들은 문자로 돼 있고 이건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되는 것도 대장의 일조로 집어 넣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대장이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를 다양하게 너무 복잡하게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경계점 좌표 노표도 대장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로 되는 것도 대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장 5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병부, 대지권 노표, 경계점 좌표 노표가 있고요. 그럼 도면으로 이제 지적도 임야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넣습니까? 문자나 숫자만 기록되기 때문에요. 토지의 경계, 모양은 그림으로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는 지적도에 그림으로 경계를 등록을 하고요. 임야대장은 문자라면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모양을 알려면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들은 다 임야도에 그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장부로는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요. 모든 토지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4개의 장부가 되고요. 다만 대장에는 3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된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러면은 이제 책으로 보면은요, 이 42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지적공부의 보존,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는요, 지적공부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이 등록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책에서는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려가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한 2장을 넘기시면은요, 47페이지에 제 3절에서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러한 지적공부들을 과연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가장 매년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요, 그 종류별 등록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이 바르게 연결된 것,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 또는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라는 거죠. 전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개념이 있는데요, 개념은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일제 때 만들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제 때 만들어졌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넘기시면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등록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요,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대장 등등에 각각 등록되는 사항들을요, 우리가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는요, 일단 다 공부한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의 의미들만 기억하세요. 의미들. 그리고 다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도 그 의미들만 기억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서, 다음 시간 끝날 때쯤에서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의미만 이해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나눠드린 장부 중에서요, 토지대장 이렇게 장부 있죠, 장부. 토지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원명부, 대지권의노부, 경계점 좌표의노부, 견본이 있어요, 견본. 그러면 토지대장과 관련돼서는요, 이 견본을 가지고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책에도요, 50페이지 보시면 견본이 있는데, 이 견본은요,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은 가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대장들은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원본은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50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 견본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토지대장에서 오른쪽 보니까요, 맨 오른쪽에 뭐 발급 번호, 처리 시각, 발급자 이런 게 있죠. 원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책에 있는 거요. 책 50페이지 보시면은 책에 있는 그 견본에는요, 맨 오른쪽에 소지의 옆에 보시면은 발급번호, 처리 시각, 발급자 이런 게 있는데 원본에는 없겠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발급자, 발급시가 나오겠죠. 그러나 원본에는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원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본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지금은 무엇이 등록되는지 보다도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요, 자, 토지대장 해가지고요,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토지대장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맨 왼쪽 아래 보니까요, 소재가 나오죠. 이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다. 그래서 이거는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에 있는 토지다. 이것은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지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동에서 끝날 것이고 시골은 리에서 끝나겠죠. 동리가 바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송정리에 있는 토지로서 오른쪽 보니까 지번이 있죠. 158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번은 없고 본번만 있네요. 그러면 토지대장이기 때문에 앞에 산자가 안 붙어 있겠죠. 만약 이것이 임야대장이었으면 앞에 산 158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산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토지대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재 지번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고유번호라는 것이 있고요. 고유번호. 번호가 3개가 나와요.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이 번호들의 의미들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동일한 사람 없죠. 자, 그러면은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거죠.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그 토지의 고유한 번호를 만들면은 동일한 고유번호가 안 나오게 있죠.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요, 이제 전산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코드화 시켜 놓는 거예요.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그 토지의 고유한 번호,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듭니다. 그럼 고유번호는요, 제 유인물에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 책에도요, 책에도 49페이지 위에 보시면 고유번호 의미가 있고요. 제 유인물에는요, 3페이지 하단에 이제 고유번호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자, 고유번호는요, 소재 지번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는요, 10자리가 나와요. 이게 10자리예요. 10자리는요, 바로 소재,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드화 시켜 놓는 거예요. 서울은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그러면 전라남도는 몇 번 해가지고 코드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안에 넣습니까? 군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각 군마다 번호를 붙여놔요. 그럼 강진구는 몇 번. 강진군 안에는 면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면들마다 번호를 붙여놔요. 그래서 다산면은 몇 번. 다산면 안에 또 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송정리는 몇 번. 해가지고요. 이 소재를 가지고요. 10자리를 가지고 행정구역, 소재를 가지고 10자리를 코드화 시켜 놓습니다. 이 코드 번호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서울은 몇 번이냐, 경기도는 몇 번이냐, 이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즉 소재를 가지고 10자리를 만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뒤에는 몇 자리가 있냐면요. 뒤에는 9자리가 있어요. 그럼 뒤에 9자리 중에서요. 뒤에 그 다음에 그 뒤에 9자리 중에서 마지막 8자리가 바로 지번을 나타내요. 앞에 10자리는 소재고 뒤에 8자리는 지번을 나타냅니다. 지번은요. 8자리인데 그 중에 8자리 중에서 앞에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이 토지는 158번지죠. 그러니까 0158에 0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토지가 158에 13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여기 뒤에 8자리가 0158에 0013 이렇게 되겠죠. 아직 만번대 지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만번대 지번 없으니까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낸다. 이건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이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앞에 행정구역 코드 번호는 몰라도 되지만 지번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번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은 뒤에 8자리만 나오면 될 텐데 지번 8자리면 충분할 텐데 또 앞에 한 자리가 또 있어요. 자, 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글로 작성하면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 나왔습니까? 앞에 산자를 안 붙이지만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이 산자를 나타내는 의미가 이제 이 산은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라고 했죠. 대장 구분 표시가 한 자리로 또 와요. 그럼 이때 여기가 1로 돼 있으면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고요. 여기가 2로 돼 있으면요.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해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뒀습니까? 뒤에 고유번호 7자리에서 앞에 1은 남자, 2는 여자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3이면 남자, 4면 여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구별하는 번호가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적 공부가요, 만약에 산 158에 13번지다 그러면 이 고유번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지번이 0158에 015813, 그러니까 015813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앞에 여기가 일자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2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고유번호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의 지번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1로 돼 있으면은 158번지 하면 되지만은 만약에 2로 시작되면요. 산 158번지야 돼요. 그냥 158번지하고 산 158번지는 전혀 다른 토지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대장 구분 표시로서 한 자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9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19자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그 다음 뒤에 9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는 대장 구분 표시, 그 다음 뒤에 8자리가 지번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는 거죠. 고유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면번호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저 송정리라는 곳이요. 한 장의 도면에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송정리가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이것이 총 16장의 도면으로 들어갑니다. 한 장의 도면으로 다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16장의 도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리가. 그러면은 내가 알고자 하는 저 158번지는요. 여기가 이제 16장으로 됐으면 번호로 붙입니다. 여기는 1호 도면, 2호 도면, 3호 도면, 4호,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158번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5호 도면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토지대장 158번지에 토지대장을 보러 딱 가가지고요.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내용을 본 다음에 이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이 송정리라는 곳이 16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16개를 다 펼쳐놓고 있습니까? 이 토지 위치를 찾으려면 너무 힘들겠죠.
눈이 빠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158번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을 본 사람이요,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토지는 5호 도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놓으셨으니까 바로 5호 도면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을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 페이지 번호도 붙여놓습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도면 페이지 번호예요. 도면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장으로 되어 있었을 때 도대체 몇 호 도면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도면 번호고요. 그러면 장 번호는 뭐냐면요, 앞에 대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대장 페이지 번호예요. 도면 번호는 도면 페이지 번호고요. 장 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면 대장 페이지 번호라는 것은요, 이 토지대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대장이요, 기록할 내용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 한 페이지로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토지대장은 두 페이지로 돼 있고 어떤 토지대장은요, 기록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세 페이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로 돼 있으면요, 그 페이지 번호를 적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토지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토지대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도면 장 번호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2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에 2 이렇게 되겠죠. 이건 대장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 대장은 어떻습니까? 세 페이지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세 페이지로 했으면 세 페이지로 했으면 첫 번째 페이지는 3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3의 2, 세 번째 페이지는 어떻습니까? 3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어떤 토지대장을 보는데요, 토지대장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3의 2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도 한 페이지가 또 하나 있고 뒤에도 한 페이지가 또 있다는 의미죠.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대장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니까 1의 1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라는 거죠.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대장 페이지 번호. 하나의 토지, 어떤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장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는 거고, 도면 번호는요, 이 토지가 위치한 도면 페이지 번호를 적는 것이고, 고유 번호는 그 토지만 갖는 고유한 19자리의 번호고요.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돼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등록부에서 등록되는 사항과 등록되지 않는 사항, 여기는 왜 이게 등록되고 여기는 왜 이게 등록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의미들을 본 거예요. 의미들. 자, 번호 세 가지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있어요. 축척. 밑에 보니까. 자, 우리가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겠죠. 도면에 축척이 있는데,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축척을 붙여놔요. 그러면 이 축척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토지대장만 보고요, 이 토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1200분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시골 지역이라는 걸 말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요,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1대 500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축척만 보고 알거든 도시개발 사업을 했나 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축척을 봤더니 6,000분의 1이에요. 6,000분의 1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싼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척만 보고 우리가 대충 이 토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요, 축척도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 토지가 등록되는 도면에 축척도 등록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면요, 토지의 표시가 이제 나오죠. 기본적인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 이 토지 이제 표시가 나와요. 자, 맨 왼쪽에 보면요, 지목이 나오죠. 지목.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재 지번 들어가면서 지목 나와요. 지목.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이 나오죠. 면적. 그 다음에 여기는 사유라는 것은요, 토지가 이제 계속 이동이 발생할 수 있죠. 토지가 분할될 수도 있고 합병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동되는 사유들,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유는요, 토지 이동 사유예요. 토지가 이동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적어가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토지 이동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요.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소유자, 과세 등을 위해서 소유자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요, 지목, 면적, 토지 이동 사유가 기록돼요. 그럼 하나하나 읽어보죠. 자, 사유를 보니까요, 72년 8월 1일 날 신규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였습니까? 처음으로 최초로 등록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토지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바다를 매립했다는 거죠. 바다를 매립해가지고요, 등록이 됐습니다. 71년 8월 5일 날 최초로 등록이 되고, 최초로 등록됐을 때 이 토지 면적은 100이고 지목은 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숫자, 지목의 숫자는요, 이 지목의 코드 번호예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목을 읽을 때요, 전답, 과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 전이 1번이에요. 그러면 잡종제는 코드 번호가 몇 번이겠습니까? 28번. 그러니까 잡종제는 28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코드 번호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목, 면적,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가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사유해가지고요. 88년 2월 2일 날요. 분할이 됐대요. 그러니까 158번지가 분할이 돼가지고요. 분할된 다른 필지는요. 이 본번에 부번 1번을 부여했대요. 그러면 158번지를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는 158번지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158번지가 될 것이고 한 필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그랬죠. 그럼 158번지를 둘로 분할을 해가지고 둘로 분할해서 한 필지는 158번지가 되고 한 필지는 158의 1번지가 됐다는 거죠. 원래는 전체가 158번지였는데 그럼 우리는 158의 1번지를 보고 있어요? 158번지의 토지대장을 보고 있어요? 158번지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158번지가 면적이 당연히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줄었겠습니까? 어떻게 줄었다고요? 60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60으로 줄었으면요. 158의 1번지는 면적이 얼마겠어요? 40이 되겠죠. 지목은 그대로고. 그래서 분할돼서 면적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는요. 지목이 바뀌었대요. 9월 9일 날.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었느냐? D로 바뀌었대요. 면적은 그대로고요. 지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계속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년 1월 3일 날은요. 159번지하고 합병이 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158번지가 있었고요. 옆에 인접하는 곳에 159번지가 있었는데 합병이 되면 몇 번지가 됩니까? 선순위 지번인 158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8번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158번지가 159번지 합병이 됐으니까 면적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지목은 그대로인데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럼 면적이 60에서 8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159번지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였다는 거예요? 20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읽는 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하나 보면서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써져 있으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가지고 소유자를 보죠. 소유자. 오른쪽에 있는 소유자. 죄송합니다. 뭐가? 자, 소유자를 보죠. 자, 토지대장 임야자 대장에는 소유자도 기록된다고 했죠. 소유자가 나와요. 그럼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명을 적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적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등록 등록번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등록번호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에 의해서 그 사람을 특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동되는 과정을 또 적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소유자 표시가 변경됐으면요. 그 변경되는 원인을 적어요. 변동, 변경,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원인에서 변경이 됐는지 소유자 표시가 그리고 변경된 날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토지의 이동이 되는 과정, 토지의 표시를 적을 때 토지 이동 과정을 기록하듯이요. 소유자도 막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표시가 변경되는 과정도 기록을 해요. 왼쪽에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경 원인이 함께 세트로 기록돼요. 자, 그러면 최초로 신규 등록할 때요. 그래서 71년 7월 1일 날요. 매립준공이 됐대요. 매립준공이 됐고 그때 소유자가 누구였느냐? 국가가 소유했으면 그냥 국이라고 적습니다. 국이라고 돼 있다는 건 국가가 최초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는 여기서 신규 등록은요 8월 1일 날 됐어요. 그러면은 매립 준공 일자는요 7월 1일이에요. 그럼 국가는 원시 취득한 날은 7월 1일 날 취득을 해요? 8월 1일 날 취득을 해요? 매립이 되는 순간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8월 1일 날 신규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7월 1일이 돼가지고 소유권은 취득했지만은 아직 이 토지에 지번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월 1일 날 신규 등록되면서 이제 지번들이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일지하고 신규 등록되는 날짜는 틀린 거예요. 소유자가 이제 60일 이내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그때 신규 등록이 되는 것이니까. 소유권은 이제 7월 1일 날 매립 중국이 됐을 때 원시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취득했지만요. 국가가요. 이걸 분양을 했어요. 일반인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대요. 언제? 9월 1일 날. 누구에게요? 홍길동이한테. 그럼 홍길동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에 변경되는 과정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9월 1일은 변경 원인을 적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소유자 표시가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이 이전됐대요. 이전된 누구한테 이전됐느냐? 전우치한테 이전됐대요. 그럼 전우치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전우치한테 이전된 날짜는 5월 1일 날 이전이 됐대요. 5월 1일 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자, 그 밑에를 보니까요. 여전히 소유자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주소가 바뀌었대요. 주소가. 전우치의 주소가 바뀌었다. 주소.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다 보니까요. 주소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소가 변경됐다. 언제 변경되느냐? 6월 1일 날. 어떻게 변경되느냐?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성명, 주민번호는 그대로고.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으면서 소유자 표시가 변경되는 과정도 기록하기 때문에 변경일, 변경원인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요, 토지 등급 같은 것도 기록을 해요. 위에는 안 보셔도 되고, 등급.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도 등록이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도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전부예요. 근데 내용이 많지만요,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은요, 이 내용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여기는 왜 이게 등록되고 여기는 왜 이게 등록이 안 되는지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다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해서만 보았고요. 나머지 이제 넘기시면은요, 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록이 나와요. 이건 잠을 쉬었다가